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까 딥러닝과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강의 연결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딥러닝의 뭐 대표적인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는 컨볼루셔널 뉴럴넷 또는 뭐 딥 뉴럴넷이라고 하는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머신러닝에 있는 아티피셜 뉴럴넷이라는 알고리즘을 좀 이해를 하셔야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있고 실제로 이 아티피셜 뉴럴넷은 딥러닝과 상관없이 구조화된 데이터, 스트럭처럴 데이터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알고리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그라미 뉴런이라고 얘기하죠. 뉴런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뭔가가 처리가 되는데 이 뉴런이라고 하는 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두 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데이터가 뉴런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 다른 전 단계의 뉴런으로부터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 일단은 여러 군데에서 들어오니까 이거를 합치는 기능이 필요하겠죠. 예, 그거를 이렇게 합치는 기능, 그걸 이렇게 컨비네이션 펑션 또는 서메이션 펑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여기가 말하자면 컨비네이션 펑션이 되는 거죠. 아니면 서메이션 펑션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뉴런에서 그러면 합치기만 하고 그냥 출력만 하느냐?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비선형적인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난리니어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약간의 데이터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게 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트랜스퍼 펑션. 그래서 이 컨비네이션 펑션하고 트랜스 펑션을 두 개 합쳐서 우리가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액티베이션 펑션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액티베이션 펑션 말씀드린 컨비네이션 펑션하고 트랜스 펑션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컨비네이션 펑션은 정단계 뉴런들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합쳐서 어떤 하나의 값으로 만드는 주는 그런 일을 하고요. 근데 이제 합칠 때 그냥 합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각 데이터에 지금 보면 이제 여기 웨이트 가중치라는 게 주어져 있거든요. 이 가중치를 고려해서 웨이티드 썸이라는 것을 계산합니다. 가중 합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합치는 기능이 하나가 있고요. 합친 다음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난 리니어 모델링이 가능하도록 값을 약간의 변형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트랜스 펑션이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가 난 리니어 모델링을 할 수 있는 어떤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트랜스 펑션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로 들어온 데이터 값을 출력할 때 기존에 입력된 값을 그대로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non-linearity, 즉 비선형성을 가질 수 있도록 데이터 값을 약간 변형을 시킵니다. 그 변형을 비선형 변형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함수를 우리가 트랜스 펑션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 트랜스 펑션에 사용되는 어떤 그 수학적 함수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시그모이드 펑션이라는 함수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음 페이지에 있는 요런 수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x의 값이 들어오면 요 x 값이 원래 값이 들어오면 이 x에 들어오면 이걸 계산해 가지고 변형된 y 값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 요런 형태의 그 함수 우리가 보통 로지스틱 함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로지스틱 펑션 또는 시그모이드 펑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함수의 특징은 원래 오리지널 밸류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어떤 값이 들어오든 간에 출력값은 이 함수를 통해서 출력되는 y값은 0부터 1 사이 값으로 축약을 시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S자 형태의 곡선 형태의 어떤 값을 출력하는 지금 보면 이게 어떤 비례적으로 이렇게 출력되는 게 아니죠. 비례적으로 출력된다면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구간은 완만하고 어떤 구간은 굉장히 좀 급격하고 또 어떤 구간은 완만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함수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각 뉴런별로 출력값이 어떤 그 비선형성을 띠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로지스틱 펑션, 시그모이드 펑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는 그 점 페이지 보시면 이 그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어떤 뉴런이 하나가 있고요. 이 뉴런에 이런 값들이 들어와서 있다고 생각하죠. 그 첫 번째 뉴런에 3이라는 값이 들어왔고 두 번째는 1, 세 번째는 2라는 값이 들어왔다면 아까 말씀드린 요 2단계 뉴런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이 안에 이제 두 개의 일을 한다고 그랬죠. 하나는 컨비네이션 하는 기능이 있고요. 또 하나는 트랜스퍼를 하는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컨비네이션 하는 기능이 뭐냐면 요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3 곱하기 0.2 이 과중치 1 곱하기 0.4 2 곱하기 0.1 이렇게 다 가중 합계를 해서 이 합치는 값을 계산합니다. 이게 1.2가 되는 거죠. 그러면 1.2라는 값이 이제 하나의 값으로 원래 이제 세 개의 값이 들어오는데 요거를 이제 하나의 값을 합친 거죠. 그게 이제 컨비네이션 펑션의 역할이 되는 거고요. 이 컨비네이션 펑션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런 특정한 값이 있으면 이거를 다음 뉴런에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트랜스 펑션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non linearity를 가질 수 있도록 약간의 변형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앞에서 보신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 지금 보시는 요 식하고 같은 거죠. 요 수식하고 같은 형태가 되는데요. 앞 페이지에 수식에 요 값을 여기다 이제 넣어주는 겁니다. x 자리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요 값을 계산하면 요 값이 이제 0.77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x가 어떤 값이 들어오든 그러니까 오리지널 밸류가 어떤 값이 들어오든 간에 출력 값은 0부터 1 사이 값으로 나오고 그리고 이게 비례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비선형적인 비례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0부터 1 사이에 어떤 출력 값으로 이제 출력을 해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앞 단계에서 1.2라는 값이 들어와도 출력되는 값은 0.77이라는 값이 출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0부터 1 사이 값으로 출력을 해줌으로 인해서 non-linearity, 비선형성을 가지도록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신경망에서 이 non-linearity를 가지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뭐 이거 말고도 다른 요소들 더 있습니다만 이것도 중요한 그런 비선형성을 가지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능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트랜스 펑션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로지스틱 펑션 또는 시그모이드 이거 같은 거예요. 두 개 중에 그런 방법들 같은 그 펑션이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거 말고도 사실은 실제 알고리즘에서는 뭐 더 다양한 알고리즘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펑션을 여러 가지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일반적으로 로지스틱 또는 시그모이드 펑션이라는 함수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신경망이 이제 어떤 출력값을 내보낼 거고요. 그러면 앞 단계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값이 들어와서 합쳐지고 변형돼서 출력이 되고 합쳐지고 변형돼서 출력되고 합쳐지고 변형돼서 출력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쳤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여기서는 보통 이제 트랜스 펑션을 쓰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요. 어쨌거나 이런 과정을 거치면 age나 뭐 education, sex, income이라는 값이 이 퍼스널 크레딧 스테이터스라는 값에 가까운 어떤 값으로 변형이 돼서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사용한 이런 가중치들이 잘 되어 있다면 원래 이 특정한 사람의 어떤 그, 그 사람에 맞는 신용 등급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 가중치들은 처음에는 이제 주어지거든요. 예, 보통 이제 랜덤 넘버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이 값을 출력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원하는 정답과 여기서 출력되는 값이 차이가 발생할 겁니다. 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플러스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출력의 값과 그러니까 실제 값과 예측 값의 차이가 발생하면 그 실제 값과 예측 값의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앞 단계에 있는 가중치들을 조정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그 앞 단계에 있는 가중치들을 조절하는데, 그러니까 데이터는 이런 순서대로 앞으로 이렇게 쭉 보내주는 거고요. 가중치 조절은 거꾸로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부터 먼저 조절하고 이쪽을 조정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가중치는 이제 거꾸로 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을 우리가 지금 데이터는 앞쪽으로 이렇게 쭉 보내주죠. 이 과정을 우리가 이제 feed forward라고 얘기합니다. 앞쪽으로 보내준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데이터는 feed forward, 앞쪽으로 보내주고, 그 다음에 에러가 발생하면 그 실제 값과 예측 값의 차이가 발생하면 그게 이제 에러가 되는데, 그 에러를 줄일 수 있도록 여기 있는 가중치들을 이제 거꾸로 수정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에러 백 프로퍼게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프로퍼게이션은 뭐 이것도 보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였고요. 백 프로퍼게이션은 거꾸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보낸다. 즉 가중치를 거꾸로 이게 조정을 합니다. 여기도 거꾸로 이렇게 조정하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조정하면 그 조정된 가중치에다가 다시 똑같은 데이터를 집어넣어 가지고 출력값을 계산하고요. 또 가중치와 실제값과 예측값이 다르게 나오면 에러를 계산해서 그 에러가 줄어들 수 있도록 가중치들을 조정하게 되죠. 그런 과정들을 반복을 합니다. 그 데이터를 넣어주고 가중치 변경하고 또 데이터 넣어주고 가중치 변경하고 이런 과정들을 뭐 수천 번, 수만 번, 수십만 번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실제 값과 거의 유사한 값이 나오는 그런 가중치들을 우리가 이제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단계가 되면 우리가 이제 학습이 끝났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데이터 들어오면 그 기존의 데이터로부터 만들어진 그 가중치를 적용해서 예측값을 또는 분류값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좀 시뮬레이션을 보여주는 그 자료가 있어서 제가 좀 가져왔는데요. 잠깐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값이 들어오면 그 값하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게 출력 값이고요. 이게 그림이 반복되는데 이게 이제 예측 값이거든요. 예측 값하고 이게 실제 값이죠. 그래서 그 예측 값, 실제 값이 매칭이 안 되는 경우에는 앞쪽에 있는 가중치들을 조절하죠. 지금 색깔이 바뀌는 게 보이죠? 예,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이제 백 프로퍼게이션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전통적인 그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초기 신경광 모형의 단점을 보완한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도 보시면 비슷한 이제 그 과정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앞쪽으로 가는 거는 아까 데이터 값이 출력되는 거죠. 그리고 거꾸로 어떤 그 가중치 선의 값이 바뀌는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역전파 과정, 백 프로퍼게이션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시뮬레이션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뭐 이 수업에서 제가 뭐 이게 여러분들 최신 정보 기술을 알려드리는 그런 어떤 소개 강의이기 때문에 이 신경망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아주 깊이 있게 제가 설명드리진 않을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의 패턴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생물의 어떤 신경망의 어떤 메커니즘과 유사한 그런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보시는 이런 백프로퍼게이션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중치 조정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출력값이 실제값과 유사한 출력값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백프로퍼게이션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하고, 그게 이제 신경망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이제 그 학습 알고리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망의 어떤 학습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딥러닝하고 신경망, 그 아티피셜 뉴럴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이런 그 모형을 만들기 위한 어떤 그 네트워크 토폴러지에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구조가 아티피셜 뉴럴넷의 구조입니다. 지금 보시면 데이터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곧 인풋 노드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시면 중간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줘서 가중치를 적용해가지고 뭐 합치고 또 출력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죠. 예, 그런 과정이 있는 히든 노드라는 게 있고요. 또 여기 또 가중치가 주어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합치고 또 출력하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웃풋 노드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가 인풋 노드들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합쳐서 인풋 레이어라고 얘기하거든요. 인풋 레이어. 그다음에 두 번째 이 두 개 그 중간에 있는 노드들을 합쳐서 히든 레이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있는 보통 하나로 구성되는 이런 노드 하나를 아웃풋 레이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레이어가 3개 있는 3레이어 구조가 되는 거죠. 예, 그 3층형의 구조를 가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신경망 모형은 3층형의 레이어를 가지는 이런 형태가 아티피셜 뉴럴넷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은 그래서 이런 결과를 통해서 학습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 어떤 데이터, 지금 이거는 뭐냐면 미국의 아파트 가격을 예측하는 신경망 모형인데요. 지금 보시면 각 그 데이터 값이 있죠. 이 데이터 값을 여기다 이제 넣어주면 신경망이 요 가중치들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합쳐주고 트랜스퍼하고 여기도 합쳐주고 트랜스퍼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 가지고 어떤 특정한 아파트의 가격을 예측하는 그런 이제 모형을 만들어 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있는 뉴런들을 합쳐서 인풋 레이어, 그다음에 여기 두 개를 이런 것들을 합쳐서 히든 레이어, 히든 레이어, 그다음에 요 끝에 있는 요 출력 값을 만드는 부분을 이제 아웃풋 레이어라고 얘기하죠.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요 가중치들이 조정이 되면 이게 이제 말씀드린 백프로퍼게이션 과정을 통해서 최적화된 가중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똑같은 페이지, 요거는 하나 지우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신경망 학습을 시킬 수 있는데 그 학습 과정, 신경망의 학습 과정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이트가 있어서 요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굉장히 좀 복잡한 URL이 있는데요. URL로 들어가시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좀 이렇게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우리 그 잠시만요. 예.
요거를 좀 닫고, 예, 제가 어, 웹에서 이걸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여기 이제 여기 되는 거죠. 예. 음, 잠시만요. 예, 요걸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요 사이트 Playground TensorFlow라는 곳에 가시면 우리가 이제 신경망 학습 과정을 시뮬레이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액티베이션 펑션 시그모이드 많이 쓴다고 했죠. 시그모이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류나 뭐 이런 것들도 선택할 수 있는데 뭐 일단 분류 문제로 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런 데이터 조금 더, 예, 뭐 예를 들면 이런 데이터 지금 보시면 어, 이쪽에는 파란색,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오렌지 노란색이 있는데 이 노란색 데이터들하고 파란색 데이터를 잘 나눠줄 수 있는 분리선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이렇게 좀 보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변수가 두 개가 있고 뉴런을 네 개를 썼을 때, 그 다음에 여기는 히든 뉴럴 레이어가 두 개가 있는데 보통 이제 그 3층형 구조를 쓴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를 빼도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면 인풋 레이어, 그 다음에 히든 레이어, 그 다음 아웃풋 레이어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여기 학습을 통해서 어떻게 분류선을 만드는지, 지금 이제 분류선이 없는데 이거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면요. 예,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이 가운데 있는 개체들은 파란색으로 분류가 되는 거고요. 양쪽 극단에 있는 애들은 노란색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좀 휘어 있는 이런 선이 나오죠. 예, 이렇게 이게 뭐 직선형도 있지만 이렇게 좀 휘어 있는 선도 나오고요. 요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걸 만들어 볼까요? 한 히든 레이어의 뉴런의 숫자를 좀 늘려주면 좀 더 정교한 모양이 만들어지는데요.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아주 그 곡선 형태의 분류선. 요 하얀색으로 된 게 이제 그 분리 경계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파란색으로 데이터를 분류하는 거고요. 노란색으로 된 부분은 노란색으로 분류를 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모양을 한번 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이것도 한번 해보죠. 요거는 이제 데이터가 가운데는 파란색 개체들이 있고 밖에는 노란색 개체들이 주로 있을 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뉴럴넷을 통해서 비선형적인 분리 경계, 분리선을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학습이 이제 진행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이렇게 됩니다. 보시면 이 하얀색 띠가 분리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얀 선 그 안쪽은 파란색 데이터들의 구역이고, 그러니까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파란색으로 분류가 되는 거고, 좀 노란색으로 된 부분은 이제 노란색으로 분류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조금 더 복잡한 거 아까 앞에서 우리 그 강의 자료에서 보신 그런 모양 이렇게 이게 나선형이라고 얘기하죠. 스파이럴 타입인데 여기 또 파란색 개체들하고 노란색 개체들을 분리할 수 있는 분리 경계선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것도 학습을 한번 시켜보죠. 예, 학습을 하면 요건 조금 복잡한 모양이기 때문에 좀 분리를 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예, 그래서 좀 우리 기다려 보도록 하시죠. 예. 예, 이게 좀 시간이 좀 더 빨리 되면 또 빨리 될 텐데요. 예, 이거 조금 빠르게 좀 진행해 볼까요? 예. 음, 네, 제가 뭔가 이렇게 조정하니까 조금 뭔가 빨리 좀 변하고 있죠? 예. 조금만 더 보시죠. 예. 조금 더 빠르게 해볼까요? 정교하게. 예. 예, 한 뉴런 히든 레이어 숫자를 조금 더 늘려봤습니다. 근데 학습이 조금 이게 데이터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학습이 조금 오래 걸리네요. 예.
아주 뭐 무슨 꽃송이처럼 예쁘게 분류가 되는 과정을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얀색으로 된 부분들이 이 분리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란색 영역은 노란색으로, 파란색 영역 파란색으로 이제 분류가 된 거고요. 이렇게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그 아직 분류가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학습을 더 하면 이제 점점 지금 보면 색깔이 점점 좀 변하고 있죠. 예, 파란색 영역이 좀 늘어나기도 하고 노란색이 늘어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보이는데 여기 조금 더 그 진행이 되면 더 이렇게 분리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조금 더 올려볼까요? 속도가 너무 느린 것 같아서 좀 속도를 좀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근데 속도를 빠르게 하면 조금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일단 예, 사실은 이런 분리 문제를 조금 더 잘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든 레이어를 좀 늘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3층 영역 구조가 전통적인 신경망 모형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티피셜 뉴럴 넷이고요. 여기서 히든 레이어가 늘어나면 그러니까 4개 이상이 되면 딥 뉴럴 넷이 됩니다. 그 딥러닝의 일종이 되는 거죠. 지금 보면 이런 복잡한 구조는 말하자면 이 히든 레이어 하나로는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요거 좀 중단을 하시고 아까 히든 레이어를 조금 더 넣어보죠. 예를 들어서 3층형. 그러면 인풋 레이어, 히든 레이어 1, 히든 레이어 2, 히든 레이어 3,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더 복잡한 모형이 되는 거죠. 예.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더 복잡하게 한번 만들어 보죠. 학습이 좀 빨리 되는지. 예. 자, 좀 전에 그 전통적인 모형은 좀 학습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학습이 잘 되는 모형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음. 자, 이게 이제 5층 구조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좀 학습이 예쁘게 안 되네요. 예. 너무 이렇게 제가 좀 너무 과도하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조금만 그러면 조금 단순한 형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요거는 지워버리죠 하나는. 예. 이렇게 히든 레이어 1하고 2로만 구성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요게 요런 복잡한 분류 문제는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학습이 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예.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색깔들이 좀 변하고 있죠. 예. 조금만 더 있으면 더 이렇게 분리가 잘 될 것 같은데 예. 하여튼 우리 그러면 요거 학습을 시켜놓고 강의 자료 좀 보다가 다시 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가중치들이 잘 정해지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예측이나 분류를 잘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원래는 요런 이제 그 곡선형의 이런 원형의 어떤 분리선 만드는 것도 쉽지 않지만 좀 전에 보신 그런 이제 그 곡선 형태로 만드는 것도 굉장히 이제 어, 복잡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진행되는지 한번 볼까요? 예,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예. 학습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요? 예. 어, 참, 제가 너무 이렇게 복잡한 모형을 한 것 같습니다. 조금 줄여가지고 예. 이것도 좀 줄이고 예. 다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요것만 더. 요거를 한 0.1 정도로.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 학습이 좀 이루어지는 과정이고요. 예. 지금 여기서 이렇게 좀 두껍게 표시된 라인은 가중치가 큰 값을 가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제가 마우스를 가까이 대면
값이 나오죠. 예, 지금 좀 연하게 이렇게 가늘게 되어 있는 선은 가중치가 좀 작은 값들이고 두껍게 된 것들은 가중치가 큰 값을 가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예, 요게 네, 지금 조금 이제 모양을 갖춰가는데 그 스파이럴, 그 나선형 구조로 우리가 이제 분리를 하려면 상당히 좀 복잡한 그런 이제 연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이렇게 연산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리시면 좀 더 잘 분리되는 그런 이제 분리선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시 자료로 가서 조금만 더 보고 오도록 하시죠. 그래서 이게 이제 뉴럴넷이라고 하는 거, 아티피셜 뉴럴넷의 어떤 과정을 이렇게 좀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딥러닝을 소개해야 되는데, 딥러닝을 다 소개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오늘 강의에서는 조금만 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못한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또 연결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 딥페이스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제 페이스북이라는 플랫폼 있잖아요. 소셜 미디어 서비스에서. 사람의 얼굴, 이미지를, 이게 사진을 올리면 그 사진을 보고, 이 사람이 누구인지 태깅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인지를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 이제 딥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넷이라고 하는 그런 알고리즘 기반으로 해서 사람을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떤 특정한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의 사진을 내가 만약에 페이스북에 올리게 되면 이 사람의 어떤 그 얼굴의 특징점들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뭐 그물 형태로 되어 있고 여기 이제 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 특징점이거든요. 이 특징점을 찾아가지고 그 특징점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초기에는 이 사람 얼굴을 컴퓨터가 완전히 그대로 인식을 하진 못합니다. 흐릿하게 어떤 특징점들 위주로 이제 인식을 하게 되고요.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뭐 고차원적인 그런 이제 그 어떤 값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학습을 시키게 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사실 이게 사람 얼굴 같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사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컴퓨터는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어떤 전처리를 통해서 이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사람의 어떤 얼굴에 있는 특징점들을 이렇게 찾아내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정형 데이터, 그 스트럭처럴 데이터로 만드는 과정들을 하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얼굴도 어렵지만 문자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나 숫자 데이터 같은 것들도 이미지는 그대로 우리가 이제 그 학습을 시키기가 어렵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8이라는 숫자가 있다.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8이라는 숫자를 누가 이렇게 필기체로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필기체로 써놓은 이 8이라는 숫자를 컴퓨터가 학습하기 위해서는 이걸 그대로 학습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잠깐 변할 때 이게 요걸 픽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 이제 TV나 이런 데도 보시면 LED나 이런 데 보면 픽셀이란 개념이 있죠. 우리 픽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픽셀 단위로 이런 값으로 표현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요 8이라는 숫자가 있을 때 이쪽 부분은 잉크가 없지만 여기는 잉크가 많이 묻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잉크의 색깔, 그러니까 진하게 된 데는 큰 값을 가지고 여기 좀 아무 색깔이 없는 0의 값을 가지는 거죠, 거의. 그러면 이 8이라고 하는 이 공간, 지금 보시는 이 공간은 이런 벡터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숫자로 되어 있는 벡터 형태로.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딥러닝에서 특히 컨볼루셔널 뉴럴넷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이미지나 영상 데이터를 이런 형태로 변형을 해주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컨볼루션 뉴럴넷에서 그 앞쪽 부분에서 그런 처리를 하도록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나면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요 컨볼루셔널 뉴럴넷의 학습 과정은 조금
여러분들 설명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그 컨볼루션 뉴럴넷이 이런 이미지 데이터 같은 것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아까 우리 그 학습시키던 거 어느 정도 됐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잠깐 보시면 예, 이렇게 됐습니다. 좀 학습이 됐나요? 예, 지금 보면 노란색 부분은 노란색으로 또 파란색 부분 파란색으로 지금도 계속 이제 학습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학습이 진행되는 것이고 가중치들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여기 이렇게 가까이 되면 가중치 값들이 이렇게 쭉 보이시죠? 예,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다 보여드릴 수는 없겠지만 시간의 제약이 없으면 쉽게 할 수가 있고요. 조금 간단한 거, 뭐 이런 것들은 쉽게 우리가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은 뭐 히든 레이어가 하나만 있어도 금방 이제 학습을 시킬 수가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런 조금 복잡한 것도 예, 쉽게 만들 수가 있죠. 근데 이런 나선형 구조가 제일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복잡하고 정교한 모양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예, 지금 이 정도로 해서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 번만 해보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쫙 그 분리가 잘 되는 그런 그 결과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요게 지금 너무나 말하자면 데이터가 좀 복잡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네요. 요거 조금 더 쉽게 만들게요. 요렇게 예, 조금 쉽게 만들어서 한번 학습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 보시죠. 예, 그 결과가 예, 조금 더 잘 나오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요 대충 보기에도 이렇게 좀 곡선 형태의 어떤 분리선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눈에 보이시죠? 예. 아직 이제 학습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학습이 좀 더 이루어지면 어, 노란색 데이터와 파란색 데이터를 잘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분리 경계선을 이렇게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뉴럴넷을 아셔야 딥러닝을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딥러닝 아셔야지 사실은 우리가 최근에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영상인식, 음성인식, 또 자동차에선 자율주행, 뭐 감정인식,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요즘 딥러닝이 안 들어가는 것이 없죠. 정말 최신 비즈니스 정보 기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들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시간을 가지고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오래 걸리니까 조금 더 학습을 빨리 좀 해보죠. 예, 이게 학습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서 지금 조금 만들어지고 있죠? 예, 아주 예, 뭔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 뭐 다 보여드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자체적으로 집에서 한번 여러분들 컴퓨터로 한번 해보시고 저도 이렇게 좀 더 해가지고 다음 그 강의 영상에서 요 내용을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이렇게 파란색과 노란색 개체들을 잘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그 분리선을 만들고 있죠. 지금 잘 안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 이제 파란색 점인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만 좀 있고, 그다음에 이게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이렇게 그 말하자면 이제 비선형적인 분리선을 만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예, 다음 영상에서 또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어펙티브 컴퓨팅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차피 이게 연관돼 있는 개념들이라서 그때 가서 딥러닝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고 그런 것들이 비즈니스 분야에서 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